만약 술에 취해 학교 킹카의 명품 벨트를 소 힘줄인 줄 알고 허거 냄비에 담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지어 그걸 몇 번 씻기까지 했다면요.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따졌죠. 아니, 선배 벨트를 좀 씹은 거지, 선배 살을 씹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그가 싸늘하게 비웃으며 셔츠 깃을 살짝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쇄골에는 선명한 붉은색 입자국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 배상할 마음이 좀 생겼나? 저는 강서희. 평범하고 씩씩하게 살아온 대학생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저는 아마 길바닥에 나앉아 구걸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전 남자친구 윤지한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차고 우리과 퀸카와 바람이 났거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학교 앞 허거 가게에 틀어박혀 고기 한 점을 윤지한이라 생각하며 저주를 퍼부었죠. 이 나쁜 자식. 문제는 제가 그만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셔버렸다는 겁니다. 하필 그날은 우리 학교 최고 킹카 백이준 선배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바로 그 허거 가게의 룸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 떠오른 기억. 윤지한과 바람난 그과 킹카는 바로 백이준 선배의 여동생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민채영이었습니다. 술기운에 용기가 솟구친 저는 그대로 그들의 룸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차 그들 테이블의 음식을 마구 먹어치우기 시작했죠. 제 기억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소 힘줄을 질겅질겅 씹고 오리목을 뜯고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씹었던 건 소 힘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들었다는 한정판 명품 소가죽 벨트였죠. 어쩐지 아무리 씹어도 끊어지지 않더라니. 심지어 그 벨트는 백이준 선배가 막 생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제대로 구경도 못 해본 새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뜯고 있던 오리목은? 저는 백이준 선배의 쇄골에 남은 입자국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긴 손가락을 들어 셔츠 깃을 여미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빨 한 번 날카롭네. 만약 백이준 선배가 여자는 때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오늘 제 목숨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을 겁니다. 저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요. 주사라도 맞으러 갈까요? 백이준 선배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광견병 주사라도 맞게? 아니요. 파상풍 주사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른하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됐어. 카톡 추가나 해. 만약 동기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아마 질투심의 벽에 머리를 박을지도 모릅니다. 학교 킹카의 카톡을 추가하다니.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빚이 제 어깨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저는 억울한 마음에 얼굴을 붉히며 용기를 내어 따졌습니다. 선배가 기어코 200만 원을 받아내시겠다면 제 남자친구도 물어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백이준 선배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자친구. 몸으로 갚겠다는 건가?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그가 피식 웃으며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담배 한 개비를 물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딘가 반항적이면서도 오만해 보였죠. 그럼 무슨 뜻인데? 제 남자친구를 선배 동생이 뺏어갔잖아요. 그 일만 아니었어도 제가 술을 마실 일도 선배 벨트를 허거 냄비에 던져서 씹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선배 동생한테 있다고요. 제 말을 들은 백이준 선배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담배 연기 너머의 눈빛이 한층 더 차가워졌죠. 나 여동생 없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채영이 그의 여동생이 아니라고요? 분명 학교 전체에 자신이 백씨 가문의 아가씨고 백이준이 친오빠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민채영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은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놈의 여동생. 결국 저는 덜덜 떨면서
그의 카톡을 추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 추가를 수락한 그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간 것은 아마 제 착각이었겠죠. 제가 슬쩍 자리를 피하려 하자 그가 복도 벽에 손을 짚어 저를 가뒀습니다. 강서희. 떼어먹을 생각 마흔애가 나한테 빚진 건 이것뿐만이 아닐 텐데.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우리 사이에 과거에 무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저에 대해 조사를 한 걸까요? 그는 너무 가까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들면 그의 날렵한 턱선과 그 옆에 제가 남긴 부끄러운 입자국이 보일 정도였죠.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나한테 빚진 건 전부 갚겠다고. 제가요. 제가 언제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넌 기억 못해도 난 기억해.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조용히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250원. 저는 침울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돈 떨어졌어. 알았다. 좀 이따 80만 원 붙여줄게. 80만 원이요? 평범한 공무원이신 저희 부모님은 제게 한 달 용돈으로 20만 원을 주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통이 커지셨다고요? 저는 부모님이 사실 숨겨진 재벌이라는 상상을 하며 잔뜩 들떴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곧 귀찮다는 듯이 말했죠. 끊는다. 나 지금 마작 중이야. 야, 역시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통장에는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백이준 선배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모든 잘못을 상황 탓으로 돌렸습니다. 다행히 그는 빚을 20만 원으로 깎아주고 심지어 할부로 갚게 해주었습니다. 비싼 벨트를 망가뜨린 죄인이니 이 정도로도 감지덕지였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오며 난리가 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잘생긴 남학생이 벽에 양손을 짚고 여학생을 가둔 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이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요. 제 입에 있던 오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남학생은 백이준 선배였고 여학생은 바로 저였기 때문입니다. 룸메이트들은 흥분해서 저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강서희. 너 진짜 나빴다. 백이준 선배한테 고백받고도 우리한테 말을 안 해?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빚 독촉이었어. 믿을래?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잠시 저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몸으로 갚아. 윤지한보다 백이준이 훨씬 잘생겼잖아. 이건 내가 이득이야.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킹카에게 고백받은 여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생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라야 했죠. 하지만 동기들을 피할 수는 있어도 전 남자친구는 피할 수 없나 봅니다. 우연히도 윤지한과 민채영이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채영은 재벌집 딸이라는 소문과 달리 저렴한 학생 식당 밥을 먹고 있더군요. 그녀는 저를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옆에 있는 윤지한에게 물병을 내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한 오빠, 나 이거 뚜껑 좀 열어줘. 윤지한은 기꺼이 그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저와 사귈 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이제 알겠습니다. 민채영은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일부러 저를 약 올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윤지한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희야. 할 얘기가 있는데 같이 밥 먹을까? 전 남자친구와 그의 새 여자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윤지한. 좋은 전 남친은 죽은 듯이 사라져 주는 거야? 좀 멀리 가서 죽어줄래?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정말 백이준이랑 사귀는 거야?
왜? 넌과 킹카랑 바람 피워도 되고 난 학교 킹카랑 사귀면 안 돼? 그때 민채영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둬, 강서희. 내가 걔 동생인데 걔 성격이 얼마나 까칠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 반박할 수 없어 분통이 터지려는 순간 저 멀리서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그래? 내 뼈가 단단한지 아닌지는 이 친구가 이미 씹어봐서 잘 알 텐데. 그 말에 민채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후광이라도 비치는 듯한 백이준 선배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기억의 조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이준과 똑같이 생기고 이름까지 같은 남자. 하지만 학생이 아닌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의 남자.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냉정하고 오만했지만 밤만 되면 제게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강서희, 나 잠이 안 와, 재워줘. 서희야, 드레스룸에 내가 좋아하는 샤넬 한정판 넣어놨어. 강서희, 나랑 돈 중에 뭐가 더 좋아? 여보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될까? 정신을 차리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최근 겪은 스트레스 때문에 헛것이 보이는 걸까요? 제가 감히 백이준 선배와 한 침대에서 자고 그를 저보라고 부르며 샤넬백을 선물 받는 망상을 하다니요. 제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백이준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가 또 망신스러운 이야기를 퍼뜨릴까 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말조심 좀 해요. 그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순간 그는 자기 쇄골 부근을 슥슥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여기 향기 좋다고 마음에 든다고 한 건 너였는데 이틀 만에 시침이 떼는 거야? 강서희, 양심도 없냐? 물론 술에 취해 오리 목인 줄 알고 그랬던 거지만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죠. 그는 제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더니 윤지안을 향해 비꼬듯 말했습니다. 얘가 내가 말한 그 멍청한 전 남친인가? 윤지안은 학교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자 우등생이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멍청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죠. 백이준 선배의 독설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저는 맞장구를 쳤죠. 네, 맞아요. 눈이 삐었었나 보네. 어떻게 저런 놈을. 네, 그때는 눈이 썩었었나 봐요. 지금은 치료됐지만요. 저와 백이준 선배가 죽이 척척 맞는 모습을 보자 윤지안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서희야, 알아. 백이준이랑 사귀는 거 나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난 이제 너한테 마음 없어. 내 미래나 생각해.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제가 자기를 때문에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때 민채영이 나서서 백이준 선배에게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오빠. 어떻게 이런 애랑 어울릴 수 있어? 얘네 집 엄청 가난하대. 한 달 용돈이 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지한이가 그랬어.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거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슬쩍 백이준 선배를 쳐다보자 그의 날카로운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민채영. 내 엄마가 우리 아버지랑 재혼해서 내 성을 바꿨다고 진짜 내 동생이라도 된 줄 아나 본데. 너는 서희보다 더 가난했잖아. 잊었어.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채영은 원래 민씨였군요. 친동생도 아니면서 친한 척, 오빠인 척했던 겁니다. 가장 부끄러운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민채영의 얼굴은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핫소스 병을 들어 백이준 선배에게 내밀며 물었죠. 이준 선배, 저 이거 뚜껑 좀 열어주실 수 있어요? 제 갑작스러운 애교에 세 사람 모두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채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백이준 선배에게 눈빛으로 구조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저를 3초간 바라보더니 이내 낮은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알았어, 강서희. 애교는 그만 부리고. 뚜껑은 물론이고 남의 뚝배기도 열어줄 수 있어. 백이준 선배는 저보다 연기를 더 잘했습니다. 그의 다정한 눈빛에 민채영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윤지하는 분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강서희, 내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 정말 실망이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어떤 애인데? 윤지한, 넌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아플 때 약 사오라 하고, 옷 더러워지면 빨아달라 하고, 배고프면 밥 차려달라 하고. 넌 여자친구가 아니라 가정부를 구한 거였잖아. 이별 통보도 고작 문자 한 통으로 끝내놓고 이제 와서 실망. 진짜 실망한 건 나야. 널 좋아했던 내가 혐오스러워. 제 말에 윤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백이준 선배가 차갑게 말했죠. 안 꺼져.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연기 속에 그는 참을성이 없어 보였죠. 윤지아는 결국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마 정말로 뚝배기가 깨질까 봐 무서웠나 봅니다. 두 사람이 떠나자 왠지 모를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윤지아는 제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었지만 곧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백이준 선배가 제가 우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빚진 20만 원이 생각나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젠장, 그가 나지막이 욕을 뱉었습니다. 그 자식이 내 눈물 흘릴 가치나 있는 놈이야? 아니요. 그냥 울고 싶어서요. 그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너무 슬프게 울면 죽은 사람이 떠나지 못한다는 말. 선배도 그런 미신을 믿어요? 그가 담배 연기에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퉁명스럽게 말했죠. 밥이나 먹어. 그때야 저는 백이준 선배도 밥을 먹으러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라 식당 아주머니도 퇴근하고 없었죠. 저는 예의상 물었습니다. 선배, 배고파요. 같이 먹을래요? 저 핫소스 있는데. 그가 차가운 얼굴로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안 고파. 아까 식초를 하도 먹어서 배불러. 식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설마. 선배도 민채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랑 연기해서 질투 유발하려고? 저는 순식간에 막장 드라마 한 편을 머릿속에서 그려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가 질투할 대상은 제가 아닐 테니까요. 백이준 선배는 제 놀라운 추리력에 감탄했는지 뭐라 말할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칭찬하는 듯 말했습니다. 강서희. 너 참 똑똑하구나. 저는 그의 비밀을 알아챘다고 생각하고 좋은 협상의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입막음 비용으로 5만 원 어때요?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콜 5만 원 빼면 이제 15만 5천 원 남았네. 젠장, 너무 싸게 불렀잖아. 제가 아쉬워하자 그가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아니면 내 알바 할래? 시급 10만 원. 정말요? 무슨 알바인데요? 여자친구가 해야 할 일들, 그가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분위기가 순간 정적이 되자 제가 멍하니 있자 그가 헛기침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늘처럼 필요할 때 내 여자친구인 척 연기 좀 해달라고. 이해했어. 아하, 역시 민채영의 질투를 유발하려는 거였군요. 어쨌든 빚을 빨리 갚을 수 있겠다 싶어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생기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룸메이트가 준 용안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이 너무 시어서 저도 모르게 눈을 찡긋거렸습니다. 제 윙크를 정면으로 받은 백이준 선배가 입꼬리를 올리며 나른하게 말했습니다. 강서희, 지금은 업무 시간 아니야. 나한테 윙크하는 건 일에 포함 안 돼. 그건 유혹이지. 저는 순간 무슨 용기가 났는지 제가 먹던 용안 반쪽을 그의 입에 쏙 넣어버렸습니다. 셔 죽을거려. 그는 제 돌발 행동에 당황하더니 곧 신맛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마구 찡긋거렸죠. 저는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거 봐요. 유혹은 전염된다니까요. 다음 날 저와 백이준 선배가 식당에서 서로에게 윙크를 날리는 사진이 또다시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킹카 커플의 새로운 진전, 달콤한 눈빛 교환이라는 제목과 함께요. 저는 컴퓨터를 덮어버렸습니다. 맙서사, 백이준 선배의 부하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예뻐요. 형수님이 형한테 용안도 먹여주시고 두 분 너무 잘 어울려요. 저 눈빛 교환.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저는 인중을 꾹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왜 백이준 선배의 부하들은 이 모양일까요? 그날 밤 백이준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숨어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학교 커뮤니티 글 신경 쓰지 마. 영상은 안 퍼질 거야. 그가 일부러 저를 안심시키려고 전화까지 하다니. 저는 이 기회에 요구했습니다. 영상도 삭제해주면 안 돼요? 안 돼. 제가 술에 취해 그의 팔에 매달리는 장면이 찍혔을 걸 생각하니 흑역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증거는 남겨둬야지.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잖아. 이제 끊을게요. 제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나 잠이 안 와. 뭐라도 좀 얘기해줘. 아니, 그가 잠이 안 오는 거랑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가 자장가라도 불러줘야 하나요? 제 이름은 강서희지 스님이 아니거든요.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곳들이 아파서 잠을 못 자겠는데. 책임 안 져. 저는 그의 매력적인 쇄골과 거기에 남은 제 입자국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이 확 달아올랐죠? 그렇게 아픈 걸 무서워해서 어떻게 킹카 노릇을 해요?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책임질 거야, 안 질 거야? 시급. 쳐주는 거죠? 3배로 쳐줄게. 돈의 유혹에 넘어간 저는 결국 이불 속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스님이 경을 읽는 것 같았죠. 선배는 원래 잠 안 올 때 옆에 누가 있어야 자요? 응, 있었지. 누구요? 민채영.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아마 저 때문에 피곤해서 헛소리를 하나 봅니다. 그는 곧 잠이 든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전화를 끊고 잠을 청하려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언제나 너였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머릿속에 또다시 미래의 장면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대 중반이 된 우리.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가 나른한 목소리로 저를 자기야라고 부르며 키스하는 장면까지.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맙서사, 저는 아직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순진한 소녀인데 왜 자꾸 백이준 선배와 이런 야릇한 상상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기나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는 저와 백이준, 윤지한 모든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현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허거가게에서 술에 취했지만 백이준 선배를 만나지 않고 친구 손에 이끌려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그와는 말 한마디 섞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졸업식 날 윤지한이 사람들 앞에서 제게 다시 시작하자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이자 저희 과 교수님은 흐뭇한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망설이자
교수님의 미소는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아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 건방지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바로 그때 백이준 선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얘는 너랑 다시 시작할 마음 없으니까 안 보이냐? 그는 제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빨리 해결해. 시끄러워서 밥맛 떨어져. 그의 차가운 태도와 달리 저를 보는 눈빛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윤지한의 어머니가 다시 나섰습니다. 서희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지한이 옆에 있으면 돼. 그녀는 저에게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가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교수님. 저와 윤지한 사이에 미래는 없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직 백이준 선배만이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그는 윤지한의 어머니를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권력 남용 한번 잘하시네요. 그는 제게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렇게 밥맛 떨어졌는데 밥이 넘어가겠어? 아니요. 그럼 가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제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했지만 제게 그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기도 했고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비를 맞고 저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강서희, 평생 내가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평생 가자. 어때?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기억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소정이에게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타쿠인 그녀는 평행우주, 회귀, 환생 같은 주제에 열광하는 친구였죠. 서희야, 내가 본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 건 간단해. 내가 봐선 안 될 미래의 비밀 같은 거 혹시 본 거 없어? 그걸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고 마침내 부끄러운 비밀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백이준 선배. 복근에 점이 하나 있어? 소정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꿈에서 킹카 복근이라도 본 거야?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보기만 한 게 아니라 만져보고 핥아보기까지 했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직접 백이준 선배에게 선배, 혹시 복근에 작고 섹시하고 귀여운 점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와 소정이는 한 가지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름하여 점에 집중하라 작전. 목표는 어떻게든 백이준 선배가 상의를 탈의하게 만들어 그의 복근에 정말로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빚을 갚는 것보다 점에 집중하는 데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그가 농구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릴 때 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선배, 더워 보이는데 그냥 옷 벗는 게 어때요? 그가 밥을 먹을 때 저는 국을 떠주다 실수로 그의 옷에 국을 쏟았습니다. 어머, 어떡해요. 옷 다 버렸네. 찝찝하니까 벗는 게 좋겠어요. 그가 콜라를 마시고 싶어 할 때 저는 몰래 콜라를 마구 흔들어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캔을 따는 순간 콜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죠. 맙서사. 얼굴에 다 튀었잖아요. 끈적거리니까 벗어요. 어느 날 그가 기숙사 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죠. 저는 미리 준비해둔 큰 물통을 들고 창문을 열어 그를 향해 정확히 쏟아부었습니다. 쏴! 순식간에 백이준 선배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습니다. 기숙사의 모든 여학생들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그 광경을 구경했죠.
저는 허둥지둥 내려가 그의 몸을 닦아주며 진심으로 제안했습니다. 어떡해요. 옷 다 젖었네. 그냥 벗어요. 그의 젖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 옷이랑 무슨 원수라도 졌냐? 그때 근처에 있던 그의 부하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하시네. 형이 요즘 아픈데 장난 좀 그만 치세요. 방금 퇴원한 사람한테 냉수를 끼얹으면 어떡해요? 남편 잡을 일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백이준 선배가 아팠다고요? 퇴원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의 얼굴을 보니 정말로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젖은 옷은 갈아입어야죠. 감기 걸리면 어떡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제가 준비한 커다란 핑크색 티셔츠를 받아들고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자 옷인데 그거밖에 없어요? 사이즈 커서 남자도 맞을 거예요. 그는 결국 체면보다 목숨이 중요하다는 듯 사람들 앞에서 젖은 옷을 벗고 제가 준 핑크색 티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는 찰나 저는 그의 복근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기억 속과 똑같은 위치에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망상에 시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백이준은 정말로 제 미래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백이준 선배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망가뜨린 옷과 신발 값으로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카톡을 받았지만 그는 제 답장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여름에서 가을이 되었고 저는 그와 연락이 끊긴 채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가 말했던 명품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브랜드는 2년 전부터 개인 주문 제작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벨트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가 저를 속인 걸까요? 혼란스러운 그때 백이준 선배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답장이었죠. 또 누구 하나 조져달라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냐?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어디에요? 만나고 싶어요. 내가 보고 싶어졌나 보네. 그의 장난기 섞인 말투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잠시 후 그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있고 쉬어 있었지만 애써 무언가를 참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서희야. 미치도록. 근데 지금은 좀 곤란해.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들이 매일 연습하는 농구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도망치려 했지만 제 룸메이트들이 모든 출구를 막아선 덕분에 그들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백이준, 지금 어디 있어? 왜 학교에 안 나와?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주기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이준이 형이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에 안 나오는? 걸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바보로 보여? 결국 주기훈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저를 백이준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산속에 위치한 고급 요양원으로 환자는 오직 백이준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준이 형, 자기가 7년 후에 미래에서 왔다고 했어요. 처음엔 미친 소리인 줄 알았는데 형이 말한 일들이 전부 현실이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두통이 심해지고 잠을 못 자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계속 잠만 자요. 의사 선생님은 미래에서 온 의식과 현재의 의식이 충돌해서 그런 것 같다고. 이대로 가면 기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대요. 저는 온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역시 저처럼 미래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는 미래를 아는 것을 넘어 아예 미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그의 머리에는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이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사납고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고 마른 얼굴로 조용히 잠들어 있었죠. 그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주기훈은 제가 걱정할까 봐 해서 밝게 말했습니다. 이준희 형, 지금 자기 자신이랑 싸우고 있는 거래요. 꼭 이길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그의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나른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또 걸렸네, 강서희.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고개를 들자 그의 검은 눈동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거의 바보가 될 뻔한 사람치고는 너무나 장난기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번엔 어떻게 보상할 건데? 하지만 그는 곧 제게 여기서 나가라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저를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가려 했지만 몇 걸음 못 가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등은 가늘게 떨렸고 손에 들고 있던 차 키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러고도 운전해서 날 데려다 주겠다고요? 같이 죽자는 거예요. 제가 소리치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낯설고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난 누구지?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때 의사와 간호사들이 낡고 해진 벨트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고양이를 달래듯 그 벨트로 백이준을 유인해 다시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의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벨트는 환자분에게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물건입니다. 환자분은 저 벨트가 7년 후에 아내가 준 선물이며 자신이 저 벨트와 함께 미래에서 왔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저는 주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의 영상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한 저는 백이준에게 다가가 그의 품에 안겨 오리목이라며 그의 쇄골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놀라 소리치자 백이준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훑으며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밖에 나가서 하지 마오. 똑똑히 기억해. 이 친구, 앞으로 너희 형수님이다. 네. 형, 진짜예요. 이번에 온 건 얘 때문이야.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그의 생일 선물 상자를 열어 벨트를 꺼내 허거 냄비에 던져 넣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말리며 웃었습니다. 정말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내가 미래에 20만 원 주고 나한테 사줄 선물인데. 소가죽이라 딱딱해서 내 이빨 상할까 봐 걱정돼서 그래? 너 몇 년 뒤에 치과 신세 져야 하잖아. 그의 부하들은 그가 농담하는 줄 알고 웃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벨트를 씹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저는 침대맡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봤던 미래의 장면들은 사실 환생하기 전에 제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 죽었던 겁니다. 전생에 저는 백이준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저는 미술교사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스케치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를 만났습니다. 흙더미에 휩쓸려가는 제자를 구하기 위해 저는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고 저는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죽기 직전 저는 백이준을 떠올렸습니다. 그날은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선물한 벨트와 함께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미안해, 이준아. 생일 축하해. 그렇다면 백이준 역시 저처럼 환생한 걸까요? 전생에 제가 죽은 후 그는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 후 2주 동안 저는 그의 곁을 지키며 전생의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를 저보라고 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인내심을 잃고
그의 침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백이준. 계속 안 일어나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 제가 엎드려 엉엉 우는 순간 침대에서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감히 이혼을 해? 고개를 들자 노을빛을 받아 붉게 물든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창백했지만 그의 검은 눈동자는 분노와 희미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이준, 이 바보야. 우리 아직 대학생이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 그는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듯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진 빚 다 못 갚겠어. 그러니까 그냥 나를 가져. 창밖의 노을보다 그의 귓가가 더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결혼해야겠네? 응, 여보. 우리는 결국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서로를 다시 찾아냈습니다. 에필로그 백이준 시점. 전생의 강서희는 지독하게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싫었는데 그녀는 매일같이 내게 아이를 낳자고 졸랐다. 내가 먹여 살릴 테니 곱게 사모님으로만 살라고 했더니 기어코 교사가 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그깟 그림 그리는 아이들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나버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다. 눈을 감으면 흙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병이 들었다. 병이 들면 약을 먹어야지. 아, 맞다. 지난 생일 때 소원을 빌지 않았지? 그냥 아무거나 빌어볼까? 강서희가 나오는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아주 많은 약을 먹어야겠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나는 7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다. 정말로 그녀를 꿈에서 만날 수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의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강서희, 나는 내 미래의 남편이야 라고 말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겠지? 잠깐, 내 손에 들린 이 벨트는 뭐지? 그녀가 죽기 전에 내게 선물했던 그 벨트잖아. 어떻게 나를 따라 여기까지 온 거지? 뭐, 언젠가는 쓸모가 있겠지? 그런데 그녀가 울고 있었다. 젠장.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울린 적 없었는데 어떤 놈이 내 여자를 울리는 거야? 나는 무심한 척 담배를 물고 그녀 곁을 서성였다. 들어보니 전 남자친구 윤지한 때문이란다. 아, 맞다. 그 자식이 그녀를 찾다가 나중에 다시 매달렸었지. 지금 시점은 그놈이 막 그녀를 찬 직후구나. 안 되겠다. 이번 생에는 내가 먼저 손을 써야지. 그때 주기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며 장소를 고르라고 했다. 나는 귀찮아서 아무데나 하라고 했지만 녀석은 계속 보챘다. 그때 술에 취해 허거가게로 들어가는 강서희가 보였다. 학교 앞 허거가게로 와. 나는 그녀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는데 그녀가 제 발로 우리 룸으로 들어왔다. 술에 취한 그녀는 내 옆에 앉아 마구 음식을 먹어치웠다. 심지어 작은 고양이처럼 내 품에 파고들어 나를 핥히고 물어뜯었다. 이빨 한 번 날카롭기는. 결국 그녀는 내가 시공을 초월해 가져온 벨트를 냄비에 던져 넣었다. 심지어 그걸 씹기까지 했다. 7년 후 그녀가 20만 원을 주고 내게 선물한 그 벨트를 말이다. 뭐 상관없다. 어차피 이 벨트가 왜 나를 따라왔는지 의아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 벨트의 가장 큰 용도였을 테니까. 다음 날 나는 차가운 얼굴로 그녀를 찾아갔다. 배상해. 이 자국 하나에 10만 원씩 총 200만 원. 그녀는 억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벨트를 씹었지 선배 살을 씹은 건 아니잖아요. 나는 셔츠깃을 끌어내려
어젯밤 그녀가 남긴 쇄골의 입자국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제 배상할 마음이 좀 생겼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200만 원을 갚을 능력 따위는 없다는 것을. 강서희, 너는 그냥 내 몸으로 갚으면 돼.